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사실상 거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랑 S&P는 올랐고요. 나스닥은 정말 소폭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0%거든요. 오늘 경제지표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GDP가 2.0%로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하지만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은 조금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향 더 많이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서 오늘 3번 월스트리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았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2.0% 급등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오늘 좀 재밌는데 브레이너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1월께 물가가 2%나 그보다 살짝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 파월이 얘기한 거랑 다르고 그동안의 연준의 스탠스와도 다르죠. 굉장히 빨리 오는데 왜 11월인가?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이너드죠. 자, 이제 오늘 3대 지수 먼저 한번 보실게요. 다우가 0.8% 상승했고요. S&P 0.45%, 나스닥은 마이너스 0.42포인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0.00%. 어쨌든 뭐 하락은 했습니다만 좀 플랫한 수준이다. S&P 500 매입을 좀 볼게요. S&P 500 매입을 보시면 기술주는 조금 오늘 안 좋았죠. 애플 정도가 좀 상승한 게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 떨어졌다.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긴축이 좀 더 오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제가 좀 너무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긴축이 좀 더 높이 그리고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국채금리 10년만 국익인기 국채금리 추이인데 여기서부터 목요일이죠. 오른쪽에 절벽 보이시죠?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 여기가 오전 8시 30 5분 30분 그때쯤이에요. 오전 8시 30분에 어떤 게 나왔다고요? GDP가 나왔습니다. GDP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두 개가 모두 잘 나왔어요.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확 뛰었죠. 확 뛰었습니다. 그래서 3.85%대까지 올랐다. 그래서 조금 나스닥에 부담을 줬다. 그런 내용이 있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는 22, 오늘은 이제 동부 시간은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에 스페인 중앙은행장과 대담이 있었다. 거기서도 큰 틀에서는 어제 수준. 근데 뭐 조금 세부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좀 새로운 내용도 좀 있고 세부적으로 큰 틀은 같은 수준이다. 통화 긴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너드가 오늘 한마디 했다는 거. 그런 거 있고요. 요거 하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소수인종 배려 정책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할 때 그런 거죠. 소수인종 흑인, 아시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히스패닉이 또 더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소수인종들에 대해서 쿼터를 줘야 된다. 별도로 뽑아서 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헌이다. 위헌이면 앞으로 많은 대학들이 그런 쿼터 없이 실력으로만 뽑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좀 분위기로는 한국 학생들은 좀 그게 더 낫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 인종을 위해서 좀 흑인이나 이런 쪽이 실력에 비해서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더 아시안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한국인들한테도 한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인종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서로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 그런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GDP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0%다. GDP가 3번 나오잖아요. 속보치, 잠정치, 그 다음에 최종치인데 잠정치는 1.3%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치가 나온 거예요. 최종치가 시장에서는 1.4%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올라가겠거니. 근데 까놓고 보니까 2.0%였던 거예요. 보시면
속보치는 원래 1.1%였죠. 그 다음에 잠정치 1.3, 그 다음에 이번에 2.0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물론 1분기긴 합니다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 기본 기조와 그런 기초 체력이 강하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 더 강하구나. 결국 이제 소비가 좀 강해서 그렇습니다. 1분기 소비 같은 경우에는 4.2% 증가했거든요.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결국 소비가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소비의 나라니까 소비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GDP도 강하고 GDP가 강하면 어떻다고요? 경제가 강하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도 끈적끈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뒤에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침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런 부분은 또 확실히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는 이렇게 봤었죠. 전반적으로 경제는 상당히 회복력이 있다. 그러면서 올해 시작되는 경기 침체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제가 전에 잠정치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GDP 볼 때 이제 보통 GDI, GDO도 같이 보기도 합니다. GDI는 이제 소득 쪽, GDP는 지출 쪽. 이론상으로는 지출한 만큼 한쪽은 또 소득이니까 양쪽이 같긴 해야 돼요. 어쨌든 GDP와 GDI, GDI는 소득면에서 보는 건데 어쨌든 잠정치에서 마이너스 2.3%였는데 GDI가요 이번에 마이너스 1.8까지 올라왔다. GDP만 올라온 게 아니라 GDI도 올라왔다. 이 GDI는 왜 좀 다시 설명드리냐면요, 보면 GDI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1.8로 올라왔죠. 왜 그러냐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요 두 개의 평균, 즉 GDP와 GDI 요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것, 에버리지, 요 평균이 경기를 조금 더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GDO라고 하거든요. 이 GDO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잠정치 때 이 GDO가 마이너스 0.5%였어요.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기도 하면서 최근 5분기 중에 4분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GDP가 좀 좋아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GDO로 보면 두 개의 평균 GDP와 GDI 평균인 GDO로 보면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 경기가 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 GDO도 마이너스 0.5에서 0.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GDO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한 분기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4분기만 마이너스인 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최근 5분기 중에서는 3개 분기가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어쨌든 연속 마이너스도 벗어났고 GDO도 결국은 플러스다. GDO로 봐도 평평한 상황, 침체까지 마이너스는 아니다. GDO로 봐도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거시경제 지표가 좀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나 이쪽으로 보나 뒤집어서 보나. 그래서 모하메드 엘리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봤는데 미국 경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고 빠르다. 이 부분 경제가 강하다. GDP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분기니까 좀 지나간 지표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같이 나온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한동안 좀 이렇게 올라갔었죠.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자료 갑자기 또 확 꺾였습니다.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확. 이 얘기는 또 정말 노동시장이 강하구나. 그래서 로이터 통신 말로는 원래 미네소타주에서 그 시간제 학교에서 일하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방학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과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실업급여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미네소타주가 시간제 근로자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청구를 못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 정책을 바꾸면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좀 숫자가 6월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난 거다. 또 지역별로 방학도 다 다르거든요, 미국은. 미국은 지역별로 방학에 들어간 시점도 다르고 계약 시점도 다 다릅니다. 지역 내에서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미네소타주에서 6월 뭐 한 1, 2, 3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좀 늘어나는데 뭐 영향을 좀 했었다.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안 늘어나는 거 있다는 거죠. 계속 청구 건수도 감소했어요. 계속 청구 건수도 감소했고 월가 전망치도 밑돌았고 이렇게 되면 참 노동도 강하고 GDP도 좋게 나오고 물론 이제 이게 1분기 숫자지만 2분기 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아틀란타 페드 GDP 나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보시죠. 요거 이제 모델 설명이고요. 끝에 나오죠. 좀 화면이 작으실 수 있는데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 1.8% 거의 2% 가까운 2분기에도 2%에 가깝다. 2분기에도 물론 좀 더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2분기에도 2% 가깝다. 그러니까 1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2분기에도 참 견고하구나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실업수당 청구 보면 노동시장 여전히 세고요. 어쨌든 GDP 보고서상에서도 1분기 GDP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경제가 강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그냥 확 내려가겠습니까? 조금 뭐 하향 조정되긴 했으나 근본적인 견고한 인플레이션 얘기는 바뀌지는 않았다. 근원 PCE가 분기 근원 PCE가 4.9%다. 높은 거죠, 당연히. 헤드라인도 뭐 4.1%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강하면 소비도 좋을 거고 그러면 인플레도 끈적끈적할 거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셰인 페더치상에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80%대로 확 올라 그 전에 70%대였는데 80%대로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이 볼게 이제 그 두 번 금리 인상 그러니까 7월에 한번 금리를 0.25% 올리면 5.25에서 5.50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올리면 5.50에서 5.75가 돼요. 그러니까 9월에 보면 5.50에서 5.75가 하루 사이에 한 10%포인트 가량 올라섰어요. 11월도 보면 11월은 다시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제 11월은 다시 또 5.25로 가는 게 조금 많아지는 건 한 건데 아니면 뭐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기도 하네요. 이게 어쨌든 이제 9월에 계속 바뀌니까 9월에 같은 경우에 두 번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갔다. 대신 11월부터 다시 또 금리 인하 바람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금리 인하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요거는 뭐 시간마다 계속 바뀌는 거니까 뭐 참고사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 부분은 결국 보면 파월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항상 발을 하나 걸쳐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브레이너드가 2%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진다.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GDP 강하고 노동 강하고 파월도 오늘 좀 매파적 발언을 했다. 어제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리 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과도하게 금리를 올릴 위험이 약간 있었고 적게 할 위험이 많았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위험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나는 우리가 아직 균형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자, 처음에 금리 올릴 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그때 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과잉 기축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뭐 한 1이라고 쳐볼게요. 제가 뒤에 설명했지만 1이라고 칠게요. 적게 할 위험,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적당히 빨리 끝내서 나중에 인플레가 또 치솟을 위험, 그게 한 9였어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이게 오른 가운데로 가겠죠. 이건 이제 전엔 1이었는데 점점점 가운데로 가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이제 만나겠죠. 점점점. 그래서 둘 다 5가 되면 딱 규정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올릴 위험이 반, 5, 적게 올릴 위험이 5, 반. 이렇게 되면 딱 균형이 맞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통화 정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보니까 자기가 균형을 찾지 못했다. 그 얘기는 적은 쪽이 과도하게 올릴 위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올릴 위험이 반을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쪽이 소수였으니까 과다하게 올릴 위험이 적었으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균형을 못 찾았다. 그 얘기는 더 올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동안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양쪽의 위험이 더 많은 균형을 잡다. 뭐와 밸런스 됐다. 더 밸런스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쪽이 좀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둔 거예요. 이제 거의 밸런스 많이 더 잡은 것 같아. 더 많이 잡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약간 뉘앙스를 바꾼 거죠. 밸런스가 잡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에는 더 이제 그 전에 말할 때는 밸런스 잡혀 있다는 쪽으로의 조금 더 이제 그런 기대와 방향성을 갖고 그쪽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컵에 물이 반이 있느냐 아니면 반밖에 없느냐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밸런스 되는 쪽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균형이 잡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쪽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려고 했다면 지금은 아니야 밸런스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좀 더 이어갔어요. 그런데 파월이 오늘도 어제처럼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물론 이제 파월은 요 얘기는 여기서 제목이 딴 거는 파월이 두 번 이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FOMC 위원들이 대부분 두 번 이상을 찍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제목을 딴 건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매파적이죠. 근데 파월이 조금 약간 발을 하나 빼고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특별히 매우 불확실하다. particularly uncertain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특정 횟수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듯 뭐 한 번 올릴 거냐, 두 번 올릴 거냐, 세 번 올릴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충분히 제한적이면 그 정도에서 멈출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파월의 그 말하는 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면 한 번 정도 올리겠다는 거 얘기보다는 두 번 이상 올리겠다는 쪽에 더 가까운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서는 한 번 올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금리 인상의 시기와 수준은 경제의 경로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왜 또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 파월 자체가 경제 전망이 특별히 불확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에 감은 있을 거예요. 대충 올해 그래도 하반기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어? 감은 있겠으나 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이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오늘 그걸 입증해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파월도 이렇게 경제가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히 모르니까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리는 추가 긴축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셔야 되나 하여튼 요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바뀔 수는 있다.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브레이나드 말과 좀 연결되기도 해요. 브레이나드가 오늘 뭐 갑툭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8년 11월까지 2% 거의 약 2%나 2%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충분한 지금 보면 하반기에 그 주거 인플레이션 많이 내려갈 거고 여러 가지 자기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내려간 데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월은 내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까지 브레이너드 대통령 선거 전까지 물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가 PC로 얘기했는지 근원 PC로 얘기했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에 헤드라인 PCE, 근원 PCE 모두 2.6%라고 점을 쳤어요. 2.6%요. 2.6%는 약 2%나 2%를 살짝 넘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2% 중반이니까요. 그런데 브레이너드는 2%나 약 2%나 2%를 잠깐 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 얘기했다는 거는 백악관이 연준보다 물가 예상치가 0.4에서 0.5% 정도 낮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2% 인플레는 2025년이냐 가능하다. 실제로 계속 그렇게 경제 전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6월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백악관은 1년 땡긴 겁니다. 브레이너드는 사실 굉장히 비둘기파죠. 굉장히 비둘기파고 금리 인상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리스크, 침체 리스크 이걸 좀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연히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선거 시점을 갖고 얘기했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빙성 문제도 좀 그렇고 물론 브레이너드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나름의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조금 의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보통 연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만 예측을 한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 인플레가 얼마, 1분기에 얼마, 2분기에 얼마, 3분기에 얼마 이렇게 전망을 하지 이벤트를 가지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느 이코노미스트가 이벤트를 가지고 예측하지 않아요. 어느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내년 총선 때까지 인플레가 뭐 2%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내년 연말에 뭐 얼마, 뭐 상반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이벤트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부처는 이런 그 정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정무직이기도 하고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너드가 내년 선거 전까지 대충 선거 때까지죠. 2% 갈 수 있다 얘기했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약간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백악관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또 빈말이면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거 때 본격적인 선거철이 됐는데 물가가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역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공화당한테. 이거 봐라. 민주당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다 뻥이다. 얘네한테 맡기면 인플레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선거라는 정치 요인이 경제 쪽에서도 조금씩 이제 영향력을 키울 것 같다. 그런 부분. 파월도 당연히 독립 부분 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파월 스스로도 연준의 정책이 바이든한테 도움이 되는 건 바라진 않지만 악영향이 되는 것도 좀 바라진 않는 거죠. 약간 중립은 하고 싶다. 중립을 원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침체로 가면 바이든 정부한테 마이너스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브레이너드 얘기를 보면 어제 바이든이 왜 침체가 없다 얘기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오늘 얘기한 거 보면 내년 11월께 인플레는 2% 정도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도 사실상 없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꽤 잘 굴러간다.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연히 경제 뭐 몇십 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경제를 알죠. 근데 하지만 지금 그 밑에서 페이퍼 만들고 방향성 정하고 이런 거는 브레이너드랑 이제 그 한 명 더 있죠. 그 남자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CEA와 NEC 두 쪽에서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어쨌든 브레이너드가 내년에 2% 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부분도 한쪽에는 담아두시면서 정치 요인이 좀 감안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째 오늘 보스틱은 여전히 금리 추가 인상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오늘 보스틱은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볼 거는 보스틱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나 뭐 다른 동료들은 뭐 빨리 뭐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보면 파월이 확실히 금리 인상 쪽에는 기울어져 있구나. 그건 알 수 있다. 제3자의 입을 통해서 파월이 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는 있구나. 하지만 그도 100%의 자신감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문 하나를 열어놓고 인플레가 빨리 떨어지면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백악관 입김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오늘 뭐 브레이너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년에 2025년에나 2%갈 것 같은데 그게 내년까지 당겨진다고 하면 금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근데 윌리엄 더들리는 오늘 이제 국채금리 좀 많이 올랐잖아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 4.5%까지 갈 수 있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최소 4.5예요. 최소 4.5. 작년에 이제 뭐 증시 한참 안 좋고 그럴 때 그때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2%대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 어쨌든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그 나스닥 쪽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요인이 더 있죠. 뭐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종목별로 뭐 AI 관련주는 뭐 국채금리가 더 올라도 더 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하방 압력은 생긴다는 거. 서둘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들이 국채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 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국채금 더 받아 더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준 중에서 QT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 국채를 좀 덜 살 것이다. 덜 살 것이다. 수요가 좀 줄어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 4.5%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스닥 쪽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거시경제 국채금리에서 오는 그 요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준 내에서는 어쨌든 한동안 한동안 시중금리가 낮고 세율이 낮아서 지금 증시가 좋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CNBC 이렇게 봤죠. 낮은 세율과 금리가 주식을 떠받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증시가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런 내용도 있고요. 요거는 참고삼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대형 23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죠. 대형 은행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중소형 은행들이 걱정인데 블룸버그가 조금 뭐 이게 그 대상을 넓혀서 조사를 해보니 1분기에 상위 84개 은행의 이자 지출 금액. 은행이 이제 이자를 지출하는 건 당연히 예금 금리겠죠. 그게 전년 대비 12배나 증가했다. 이유는 한머니 때문이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머니다. 한머니가 뭐냐면요. 미국은 이제 예금도 브로커를 통해서 땡겨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보수를 주는 거죠.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예금 좀 땡겨와라. 그 예금은 당연히 금리를 높게 줘야 되겠죠. 도매 예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매 예금. 금리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반 저희 같은 개인 고객을 통해서 예금을 뭐 차곡차곡 받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 뱅크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빨리 예금이 채워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하니까 그러려면 도매 예금 브로커 통해서 돈 주면서 많이 땡겨왔다. 그냥 8,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게 이제 대가가 있는 거죠. 돈을 금리를 더 줘야 되니까. 금리를 더 줘야 되면 금리를 좀 더 준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경기가 계속 둔화해서 대출 손실, 연체가 생기고 빚을 못 갚아서 부도를 내고 이런 기업들 자꾸 늘어나면 거기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손실이 커지고 하면 이자 쪽에서도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 쪽이 자꾸 깨지고 하면 그래서 자꾸 손익이 그때서 마이너스 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게 단순하게 그냥 이자 대출이 아니라 예금이죠. 예금이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이걸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요인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돈을 좀 많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금이자 돈 많이 주고 경기 나빠져서 자꾸 디폴트 많이 생겨서 깨지고 하면 그것이 수익이 자꾸 감소하고 나중에 마이너스를 가고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소형 은행에 한해서요. 반면 이제 어제까지 이제 S&P 500의 11개 주요 부문이 모두 올 6월에만 모두 플러스다. 상승 종목이 좀 넓어지고 있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황 투자자들은 양쪽을 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측면 좋아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금리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연착륙을 하는 거고요. 끝까지 못 버티면 침체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는 핵심은 노동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막판까지 노동이 버티면 해피엔딩, 무너지면 슬픈 이야기. 내일은 5월 PCE가 나와요. 예. 요거 제가 이제 전망치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잘 보시고, 실제 숫자가 저한테 나올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내일은 소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가도 물가지만 소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서비스 소비가 얼마나 강한지, 서비스 쪽은 이제 PC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중요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PC 분석도 저희 3번 월스트리트랑 발음이 잘 되네요. 내일 PC 분석도 저희 3번 월스트리트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